작은 서점. 이 껄끄러움을 그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독자를 위해 다듬을 것인가. 죄와 벌을 번역하며 나는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김정아 박사의 에세이 도스토옙스키 번역일기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자는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과 만난 자리에서 독자가 읽기 쉬운 게 좋은 번역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을 완역했는데요. 자, 낮에는 패션 기업 CEO로, 새벽에는 도스토옙스키의 번역가로 러시아 문학을 소개해온 김정아 박사. 이달의 스페셜 코너 번역가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독자가 해외 문학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번역가의 문장일 텐데요. 원작의 감동과 행간에 숨겨진 문학적 의미까지 포착해내는 번역가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작은 서점 스페셜 번역가의 방.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번역가 김정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작은 서점 지난 10월에 나오셨잖아요. 네. 네, 우리 서점의 또 다른 직원 장강명의 인생책에 나오셨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지금 막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알고리즘에 뭔가 이게 지식 관련 채널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우리 김정아 박사님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도스토옙스키의 번역일기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요즘 또 바삐 이렇게 좀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역 과정을 기록한 에세이예요. 이 책을 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내가 4대 장편을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하나만 읽고 싶은데 대체 어떤 걸 읽어야 되냐라고 네.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진짜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진짜 간혹 악령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죄와벌이 재밌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감히 손이 안 가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죄와벌이 그 4대 장편 중에 가장 얇은데 그게 12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히 손이 안 가니까 약간 그 4대 장편으로 이끄는 입문서 역할을 하는 책이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또 하나가 있었고, 예. 이제 다른 하나는 실제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저희 우리나라 출판기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쇼펜하우어 신드롬이 있는데, 네. 염세주의자. 예. 근데 여러 가지 철학 체계를 쇼펜하우어, 니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철학 체계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개인주의자의 글이 자기계발서 1, 2를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 선생님의 메시지는 사랑, 관용, 연민, 그다음에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염세주의자의 그런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봄을 조금 이렇게 낮추고, 네. 이 도 선생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좀 네. 전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건 5, 6년 전부터 이제 든 생각이고. 네, 뭔가 이게 좀 철학적인 책들의 어떤 자기계발서로 소화되는 거에 대한 네. 위험, 인문학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있으셨군요. 네, 다른 철학이면 모르겠지만 네. 염세주의자, 그쵸, 비관주의자, 특히. 개인주의를
부르짖는 그 철학이 자기계발서의 1, 2위가 된다는 건 네.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4대 장편을 끝냈잖아요. 그 번역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것을 반석 삼아서 도 선생님의 말씀을 진짜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네. 메시지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재밌었던 게 항상 도선생 그러죠. 네네네. 내 마음을 빼앗은 그 도선생 네, 맞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그 일부 뭐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를 좀 좋아하는 분들의 어떤 또 애칭으로는 도끼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 해서 네, 중간을 네, 지우고 네. 도끼라고 하는데 네, 도선생이 훨씬 더 친근하게 조금 그렇죠.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이제 이 책의 앞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누구라도 도스토옙스키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아, 이게 정말 성공이다라고 네. 하시면서 이 책에 대한 계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을 이제 완역하신 분의 어떤 에세이예요. 근데 이게 그 자체가 그 4대 장편을 완역하는 일이 국내 최초고 또 세계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최초고 네네네네. 세계에서도 뭐 한 손꼽히는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 일 하셨네요. 너무 힘들어요. 해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거의 매일 새벽에 4-5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걸린 거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뭔가 누군가 돈을 많이 주거나 뭔가 명예가 생기는 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참 도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네. 저도 이제 하기가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뭐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오늘 조금 어떤 인간 김정아 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아까도 이제 정말 그 워너비란 단어를 썼던 이유가 그 이 책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유학 시절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1분 1초를 쪼개서 항상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학 시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음날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입혀서 재운 일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다 좀 약간 워킹맘이거든요. 저희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이런 분도 있구나. 근데 게다가 이게 지금 주업이 아니라 패션 회사 CEO시라면서 그리고 이 번역 일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잠든 그 2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셨다는데 정말 이게 뭔가 초인 그 자체 아닌가 싶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 유학 시절에 사진을 지금도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짠해요. 그때 뭐 유치원이랑 뭐 이제 한국으로 보면 유치원이랑 뭐 킨더가든 프리스쿨 이런 건데 거기에 갈 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가고 싶었겠어요. 어릴 때지만. 그런데 항상 그 전날 쫄바지에다가 이 티셔츠를 입혀서 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1층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하나씩 뒤에 카시트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는 애들을 갖다가 앉힌 거죠. 자, 참고로 우리 김정아 박사님 자녀분이 3명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라는 거. 그때는 2명이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때는 딸 둘이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네, 1살, 3살이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자는데 이제 뒤에다 카시트에다 앉히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것도 되게 미안했고 그다음에 그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가 다 짧아요. 굉장히 앞머리도. 그걸 삐뚤삐뚤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가위에 잘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되게 비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 미용실 이런 게 비싸고 그다음에 또 IMF 때여서 돈 한 푼 한 푼이 중요할 때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짠하고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자, 지금 뭐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완역하고 또 이 책도 냈기 때문에 이제 좀 옛날 일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지금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뭐 작업하고 그러세요? 원래는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완전히 마감을 하고 그 4대 장편에 대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거의 똑같이 뭐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계속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를 쓰면서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아픈 상태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약발이 아닌가. 코로나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면서 제가 실제로 거의 5kg 정도가 빠졌어요. 2주 정도 만에. 아, 이 책을 지금 번역 일기 쓰시면서요? 네. 오.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자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그 전까지는 제가 거의 같은 생활을 유지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한 4시 요 정도에 일어납니다. 네, 아,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진 건데도 그 일반인들의 삶은 아니라는 그러셨군요. 아니, 그리고 또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10년 넘게 그 세월 동안 손가락이 아파서 타자를 치지 못할 정도로 맞습니다. 통증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소설 쓴 작가보다 더 많은 타이핑을 쳤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네. 왜 그렇게 열심히 본인을 그 번역의 작업으로 이끌고 계셨던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도 네. 선생님을 워낙 사랑하니까 예. 그 도 선생님이 원하는 그대로 한국 독자가 좀 읽어주기를 네. 바란 거죠. 그래서 도 선생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네. 담긴 상징이라든지 도 선생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좀 담아내고 싶었던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니까 저의 번역으로 백년갈 번역을 해달라.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저의 번역으로 도 선생님을 좀 읽히고 싶다라고 하신 게 컸기 때문에 네. 약간 의무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점점 더 도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많이 이해하게 되고 제가 4대 장편을 번역하기 이전에는 도 선생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퀘스천 마크가 많았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게 거의 다 풀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의 공부도 됐다 이런 네, 말씀이셨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 번역을 이제 해야지 이왕 하는 거 뭐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걸 이제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런 조건을 거셨다 그래요. 제가 이 책 어차피 좀 너무 즐겁게 읽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같이 좀 읽는 또 좋습니다. 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대 장편을 모두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내건 조건은 2가지였다. 하나는 마감일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계약서에 마감일이 적혀 있는 걸 못 견딘다. 마감일이 있으며 머리카락 끝에 실이 하나 매달린 느낌이다. 맞습니다. 잠잘 때도 그 실이 나를 잡아당긴다.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아시죠? 아니, 저는 모르죠. 간접적으로 이제 느꼈는데 뭔가 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이 억압, 그쵸? 이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의 조건은 럭셔리 한정판으로 내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 IMF로 환율이 치솟고 2아이를 누구 도움 하나 받지 않고 키우듯 빠듯하게 살았지만 도스토옙스키 한정판이 나오면 꼭 샀다. 두꺼운 가죽으로 단단히 값싼 표지, 금박을 입혀 은은하게 빛나는 표지. 그 책등에는 손으로 눌러 만든 듯 볼록한 장식이 살아있는 그 책들. 단순히 책이 아니라 장서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들. 그래서 탄생한 그 번역본은 사실 제가 지금 없습니다만 이 번역 일기도 약간 그런 느낌의 럭셔리한 그런 책이잖아요. 네. 네, 손에 쥐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책.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우리 김정아 박사님의 이제 이 시작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를 좀 읽어보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읽었어요, 다. 저 이번에 알았어요. 죄와 벌이 1300쪽이 넘고 백치는 1, 2권 합쳐서 1600조, 맞습니다. 악령 1700조,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은 뭐 2000. 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죄와 벌보다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원래 죄와 벌을 끝냈을 때 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장편을 처음으로 끝내고 나서 와, 이제 좀 더 쉬워질라나?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슷하게 시간이 훨씬 빨라질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봤더니 백치가 20% 더 길고요. 네. 악령은 또 백치보다 20% 정도가 더 길고요.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정말 넘사벽이고요. 네. 이래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할 때는 진짜 네. 육체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번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제가 도 선생님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네. 옛날 같았으면 4대 장법 번역을 하기 전 같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 4대 장편이 끝나고 나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가까움을 느꼈죠. 여기 이제 출판사 대표께서 선생님의 저기 이제 번역자의 그 글은 선생님의 글은 번역자의 뇌와 도스토옙스키의 뇌가 영혼의 탯줄로 연결된 거다고 하셨는데 거의 저는 우리 김정아 박사님은 도스토옙스키 와 한몸 한 영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왜 이분은 이렇게 길게 쓰시는 거예요? 페이지 수가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번역하시면서 이분의 그 저희가 뭔지 좀 느끼신 게 있으세요? 굉장히 쉬운 네.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다층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데 가장 이제 쉬운 건 도 선생님이 굉장히 생계형 작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19세기 다른 작가들이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고골 뭐 다 어마어마한 귀족이고 우리도 옛날에 글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잖아요. 네. 근데 도 선생님에게서 있어서 이것은 밥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재가 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도 선생님이 이제 그 페이지당 돈을 받다 보니 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 사상 자체가 그것을 다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려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굉장히 심플하게 너가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라면 우리가 우화로도 하나가 갈 수가 있지만 도 선생님의 이야기는 거의 그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네. 이게 다양한 다층적인, 그러니까 치정 있죠. 뭐 살인 있죠. 그다음에 돈 나오죠. 뭐 삼각관계, 뭐 삼각관계가 뭐 5개도 나오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게 연재다 보니까 네. 저희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끝에 막 클리프 행어라고 전문 용어로는 네. 뭐 네가 내 딸이었다고 두둥 두둥. 이래야 네.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예. 왜 얘 딸이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도 선생님 글도 끝에 클리프 행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손에 넣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이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거의 날밤을 셉니다. 아, 그런 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글 쓰는 노동자로서 이 한 맞습니다.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분의 생계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게 결코 막 길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어로 이제 쓰여진 것을 이제 우리의 모국어로 이제 이렇게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러시아어로도 쉬운 문장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단어 하나하나가 우다리니에라고 해서 강세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강세를 또 무시하면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을 때 그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높낮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일부러 굉장히 꼬아놓은 그런 문장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인즉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번 더 저희가 돌아가서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들인 거죠. 네네.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꼬아놓은 문장들을 제가 이걸 펴도 되나 편안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로 이걸 다 꼬아서 번역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때 이 초창기에 죄와벌을 번역하는 초창기에 제가 이혜령 선생님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고 이혜령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번역본들은 네. 뭐 독일 문학도 그렇고 러시아 문학도 그렇고 옛날 번역본들은 오히려 일어 번역에서 번역을 한 것들이 많아서 네네네. 독자 입장에서 읽기가 편했다. 왜냐하면 1호에서 한번 펴진 거죠.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1호에서 한번 펴진 거예요. 예. 그 펴진 거를 우리가 또 다시 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읽히기는 하는데 많은 것들이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그러면 안 그래도 긴데 이거를 버석거리면서 읽어야 되면 독자들이 더 잘라져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거를 이혜영 선생님이 딱 한마디로 독자가 읽기 편한 게 좋은 번역이지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머리가 띵 뭘로 맞은 것처럼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갈아엎고 이제 처음부터 죄와벌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독자들이 읽기 편한 네. 그러면서도 도 선생님의 메시지와 상징이 이뤄지지 않는 그대로 킵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러시아 분들이 그 모국어로 읽는 그 난이도보다 우리가 이제 우리 김정아 박사님의 번역으로 읽는 게 좀 더 쉽게 다가오길 바래요. 훨씬 쉬울 겁니다. 아, 진짜요? 실제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과거 출간된 책들 중에서 이게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다른 봤죠. 예예요. 네.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 원문의 뜻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구나.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덜어 있겠죠? 네, 제가 울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속상하셔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 데보라 스미스 한강 작가가 맞아요. 상을 받기 전까지는 네네. 그 정말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 번역가가 있지 않았으면 네. 한강 작가는 상을 못 받았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번역가의 위상이 조금은 높아졌지만 어찌됐든 번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평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살짝 그 밑에 학생들한테 이게 따로따로 시키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수라도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진짜 이 번역에도 이제 하청이 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별로 네네.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커리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4대 장편 같이 중요한 장편들은 이제 제대로 된 번역들도 많아요. 좋은 네. 번역도. 그런데 조금 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는 뭐 도박사라든지 이런 작품들에서는 보면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절벽에서 내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이걸 이제 나의 삶을 마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굉장히 비장한 장면인데도 거기에서 내가 여기를 뛰어내릴까? 그럼 재밌을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번역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벽에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여기까지 나가지고 진짜 저는 화가 나거나 아니면 생각할 게 많거나 마음을 너무 슬퍼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 때가 되면 많이 걸어요. 네. 진짜 만보를 걷고도 마음이 안 가라앉았을 때가 있어서 있긴 합니다.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잘은 혹시나 이제 예전에 도스토옙스키를 번역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김정아 박사님 걸 다시 이렇게 보고 조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번역은 실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래요. 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 번역에도 당연히 실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는 또 고쳐서 그 다음에 또 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 번역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재출간할 때 새롭게 고쳐져서 수정돼서 나올 수 있다면,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혹시 박사님께서 처음 그 번역한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뭐예요? 갑자기 불현듯 좀. 제가 석사 논문을 쓴 네. 그 작품이 지하생활자의 숲이에요. 지하생활자의 숲이야. 근데 지하생활자의 네. 숲은 제가 정말 아직도 엄청나게 사랑하는 작품이고. 저 예전에 그 인생책 출연하셔서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또 참고로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네. 다들 여러분. 네. 그래서 지하생활자의 숲은 네. 이 4대 장편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4대 장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4대 장편을 번역했지만 이제 지금은
써야 될 책들이 이제 좀 있어서 그 책을 다 쓰고 나서는 네. 지금 한 4개 정도가 제 머릿속에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는데 그 작품들을 다 쓰고 나서는 네. 제가 다시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제 번역으로 좀 내고 싶긴 합니다. 아, 다시 또 번역 작업을 네네네네. 하신다고요. 네네. 이번에 또 출간하신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보면 좀 의아했던 부분이요. 편역에 대한 다른 번역가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번역과 편역 이게 사실 그 번역의 좀 그 허용된 범위가 좀 이렇게 어떤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좀 있거나 좀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그런 건 네,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원래 편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이 3,000권 시리즈의 편역으로 시작을 했고 저는 편역본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IMF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IMF여서 그 학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300명짜리 강의 2개를 그 티칭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19세기 노문학 이러는데 펭귄 출판사에서 나오는 한 권짜리가 네,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와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제 그거 책 하나만 가지고 19세기 노문학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중요한 것들. 근데 19세기 노문학이라는 그런 이제 학부생들이 듣는 강의를 하면서 야, 죄와벌 다 읽어? 까라마조프 다 읽어? 누가 읽겠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이 작품들을 읽은 전공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모교에서 이제 가르쳤었는데 그때 가르칠 때 제가 다 그만큼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로 이 편역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몸으로 절절히 느끼고 있던 사람이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에 굉장히 흔쾌히 네. 받아들이고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제대로 된 편역을 하려면 네. 이 작품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그냥 한 챕터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챕터 딱 번역해서 그냥 내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러니까 약간 편역에 대한 조금 약간 하대하는 이런 문화를 또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또 편역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그 전체 작품을 안 읽는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반대하는 친구가 많았죠. 네.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이제 제가 보면 그 로자의 인문학 서재에 이현우가 제 87학번 동기입니다. 네, 그 유명한.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편역을 싫어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여기 일화로 소개가 되고 있죠. 네. 그 혹시 그 친구분이 이거 읽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까지 쓰셔도 되나 할 정도로. 저희가 워낙 친하니까. 친한 사이라서 87학번이잖아요. 동기고 이제. 네. 네. 우리 김정아 박사님께서 6개 국어를 하신다면서요? 잠깐만,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1어가,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영어는 좀 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어는 저희 가족이 다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네. 남들은 이렇게 다 이제 기념품을 사고 이러는데, 네. 저는 갖고 싶은 게, 삐뚤삐뚤 써 있는 그 카타카나, 히라카나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언어가. 나도 저걸 갖고 싶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제가 엄청 열심히 저는 또 한번 하면 또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이제 간 거예요. 네. 7개월 만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예. 1호에서. 근데 그거를 마칠 때쯤 되니까 그 밑에 같은 학원에 중국어 클래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은 무슨 도장 깨기 하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신에 계신가 보다. 언어를 이렇게 쉽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어를 좀 했고, 네. 그 다음에 러시아어는 제가 이제 원래 하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년이 넘게 콜롬비아 대사관과 일을 되게 협업을 많이 하고 네. 콜롬비아 관련 서적을 2개를 이제 쓰고 네. 콜롬비아에 대한 사랑이 되게 진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스페인어를 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제가 그 아까 첫 느낌이 그랬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초인의 기질이 있으시는 초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러시아어가 전공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부 때도 러시아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러시아 쪽에서 미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어는 웬만하면 배우지 마십시오. 이게 네. 제가 언어를 여러 개 하지만 네. 러시아어는 진짜 저도 아직도 원어원 레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정도로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러시아어는 쓰여져 있는 것도 알파벳이 끼릴 알파벳인데 쓰여져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저는 도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그 철자 이제 알파벳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도 선생님이 이렇게 유에라는 걸 흘려 쓴 걸 보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가슴이 쿵 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은 그 단어에 그 철자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어를 들으면 네. 정말 멋있는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카리스마틱. 근데 또 쓰여져 있는 언어를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섬세한. 네, 너무 섬세하고 예술입니다, 그냥. 네, 네. 그래서 이런 매력들이 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작가는 그렇게 많은 외국어를 공부하셨으면 그 비결 꿀팁을 좀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팁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냥 이건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어떤 팁이 그러니까 있는지. 저는 성실함, 저는 이제 다른 언어 천재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성실 천재입니다. 네. 저는 무지하게 성실한 사람이고,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쫌쫌한 저의 촘촘한 이 스케줄 속에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너무 재밌고. 그 앱으로. 네. 네. 그 무료죠? 어떻게다가.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 시대인데 네. 우리가 언어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정말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네. 이렇게 수입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이제 미팅도 하고 네. 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내용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AI라든지 통역을 중간에 끼고 있는 동안은 저희가 얘기하는 정이라든지 네. 이런 농담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그냥 휘발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는데 네. 그것이 내용 전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이 중간에서 휘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욱더 이 언어를 하는 것의 중요함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면 어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네. 비싸기도 비싸고.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원 클릭 어웨이거든요. 이런 스마트폰의 앱을 잘 이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방법이군요. 잊어버리지 네. 않게 매일매일. 네. 네. 저는 약간 아까 그 웃었던 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책으로 통해서 네. 이게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힙한 어떤 요즘 그런 저는 유행하는 앱으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깜찍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그걸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내셔가지고요. 또 그 궁금증이 많아서 이렇게 모셨는데 김정아 박사님께서 10년간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을 모두 번역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또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이 작품 하나하나가 그냥 완결된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4대 장편을 딱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끝났을 때는 이 4개가 기승전결이구나. 하나의 도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
이 두꺼운 작품 하나하나 다 두꺼운데 그것을 4개로 하나의 책으로 묶어달라라고 네.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네. 나왔죠. 아, 그게 한 권으로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이유가 있긴 네네네. 있군요. 그럼 그 순서를 흐트리지 않고 쭉 읽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괜찮고, 이제 그 방법은 자기가,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읽어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악령을 먼저 읽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게 된 점, 그러니까 제가 달라졌어요. 네. 제 인생을 박사님이 바라보는, 네. 달라지셨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과, 그러니까 10년 네. 전이라기보다는 도 선생님 만나기 전과 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1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 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진 게 있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독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이 책에도 좀 약간 쓰긴 했는데, 하나는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원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죄와 벌의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네.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 천사 같은 딸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배다른 동생들을 위해서 나가서 몸을 파는데 그 몸을 판 돈을 또 받으러 가서 네. 이제 술을 마시는 네, 또 탕진하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는 가족을 도와주고 보호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러고 화가 났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이 사람에 대한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시선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연민이 느껴졌다. 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침상에서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이 작가는 뭐야? 이제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약간의 분노? 네. 이런 거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해답이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번역하면서 풀렸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어떻게 풀리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봤을 때 사상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반이 이제 알료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반이 알료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대신문관이라는 유명한 챕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신문관이 예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신문관이 예수한테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한 자는 1000명 정도라고 써 있어. 성경에도. 네. 그러면 그 1000명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거의 초인이고 신에 가까운 자들이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못 바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 의지가 약한 그 사람들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제가 그 10년을 또 패션계에서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반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걸로 이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도 선생님의 그런 연민의 그 근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도 옛날 같았으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 4대 장편을 다 번역한 후에는 잠깐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 전에 네.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네. 그 잘못 뒤에 있는 이런 아픔이라든지 네. 이런 의지 박약함이라든지 그들의 잘못이 아닌 타고 네. 태어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된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선생님이 나에게 준 굉장히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백치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제가 처음에 그 패션계에 나왔을 때 그때는 17년 전이니까 굉장히 백화점 바이어님들께서 완전 갑이셨을 때예요. 네. 갑의 갑.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무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섭고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그냥 싫어했었어요. 나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네, 사람, 네. 결이 다른 사람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런데 나스타샤 필리포나를 보면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의 영혼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 다른 사람의 첩이야. 그래 나 이미 이제 남자를 안 사람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나도 그렇게 너를 대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 네. 그 이면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군요.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덕분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우리 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었어요. 고3 때 이 책을 처음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접했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이번에는 번역가로서 그를 다시 만났다. 번역은 신기하다. 같은 문장을 다시 읽는데 내가 달라져 있다. 고3의 나는 판결을 맞아요. 내리려 했고 번역가인 나는 이해를 시도했다. 이해는 용서와 다르다. 하지만 적어도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지 않게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기준에서 성공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혹은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이면들을 달아보면서 그 연민과 사랑을 인류애가 좀 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군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맞습니다. 만나게 되면. 맞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관통하는 통일된 메시지가 뭐 이런 맥락일까요? 네, 그러니까 사랑, 연민, 관용, 화해.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한 무한 긍정. 네. 지금 전쟁과 뭐 미움과 편가르기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만연한 사회 속에서 저는 지금 두 선생님의 그런 메시지가 정말 더 크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도스토옙스키가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해했다면 백치를 좀 유독 애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번역을 읽으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스타샤에 굉장히 몰입을 하셨다는 맞습니다. 증거로 그 부분이 이제 막 번역하시다가 정말 본인의 의도와 달리 타락의 길로 가는 한 여자의 삶을 계속 번역하시다가 나는 눈물이 책 위로 떨어질까봐 급히 책장을 덮었고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집안을 빙빙 돌았다. 손목에 찬 만보기가 만보를 알렸다. 그렇게 심장이 좀 가라앉고 나서야 겨우 다시 책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장면은 읽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그러나 번역하는 이는 더 오래 그 파편을 손으로 만져야 한다.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한밤중에 정말 분노와 그런 마음으로 집안을 빙빙 도셨을 선생님의 모습이 막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분노가 아니라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다. 너무나 아픔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에 대한 굉장히 오만한 캐릭터긴 해요. 네.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오만을 조금만 내려놓고 무시킨의 사랑을 제대로 연민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었어도 그래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로고진의 칼날 밑으로 자기를 던진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것은 살인이지만 겉으로 볼 땐 살인이지만 칼이 있기 때문에 로고진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안타깝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분노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분노가 있었다면 토츠키한테 분노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가 파괴한 게 과연 어떤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토츠키가 이 어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네. 그루밍한다 그래나 키웠거든요. 네. 근데 그 키운 마을의 이름이 아트라하트노의 셀로라고 해가지고 위안을 주는 작은 네. 마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분노를 했던 게 이 컨텍스트에서 위안이라는 것은 저희 위안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 컨텍스트에서 위안이라는 것은 그것은 가해자의 언어예요. 네. 그것은 그 피해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폭력의 언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토츠키한테 제가 분노를 느낀 거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그 장면, 마지막 장면과 절규하는 장면에서는 그냥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가슴이 터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번역을 멈추고 네. 이제 그 눈물을 좀 가라앉히고 예, 예. 그래야 제가 다시 번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보를 걸은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백치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미시킨, 로고진, 솔직히 이 사람의 면면들을 정말 한번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읽겠다고 결심한다면 죄와 벌 이런 거 건너뛰고 백치부터 읽고 싶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꼭 제 번역으로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정아 박사님은 뭐 도스토옙스키의 부인인 안나만큼 도스토옙스키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정말 그 영혼의 탯줄로 연결돼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작가는 그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인물을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가장 사랑한 인물은 아마 무이슈킨, 그 다음에 무이슈킨과 굉장히 닮은 까라마조프에서의, 그러니까 무이슈킨 백치의 주인공이고, 네. 그 다음에 무이슈킨과 굉장히 닮은 그 알료샤,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샤, 이제 그 알료샤 같은 경우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실제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는 초창기에 도 선생님의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네, 3살짜리. 그것도 또 자기한테 물려받은 간질 때문에 뇌전증 때문에 그 발작을 최초로 일으켜서 죽어요.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새로 살려내신 거죠.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저 주지 못한 그 사랑을 다 주고 싶었던 거고 이 아이가 살면서 받아야 될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캐릭터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도 선생님이 가깝게 느꼈거나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했을 그런 인물은 아마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반이 아니었을까. 네. 굉장히 고통받는 캐릭터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번역가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번역가의 삶은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우리 김정아 박사님을 대표로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저가 너무 오늘 개인적인 또 많은 질문들을 사실 또 패션 업계에 이제 어떤 그 대표를 맡고 계셔서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 시간은 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또 모시고 또 다른 인생, 네. 인생 이모작을 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패션에 그 어떻게 입문하셨고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을 했잖아요. 꼭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었어요. 번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번역에 대한 그 소회, 어떤 번역의 그 의미를 좀 담은 문장들인데요. 301쪽에 나는 그때 깨달았다. 번역은 문장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마지막 진동을 통과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런 거 길어 올리는 거 너무 행복했었어요. 막 열심히 붙여놓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붙이셨는데요. 네네. 혹시 제가 놓친 이 문장 제가 좀 힘주어서 쓴 거예요 하시는 거 있으면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 제가 쓴 문장 말고 네네. 저는 정말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반이 이반이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도 선생님의 그 메시지가 죄와 벌에서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삶에 대한 긍정, 무한 긍정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의 삶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반이 굉장히 냉소적인 캐릭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삶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내부에 존재하는 난폭할 정도로 광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질식시켜버릴 만한 커다란 절망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지만 번번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인생 쉽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짱돌 맞을 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큰 짱돌이 날라오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굉장히 배신해서 내가 정말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더라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절망이 그 삶에 대한 욕구를 으깨버릴 정도로 네. 큰 절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소중하고 네. 그만큼 삶이 크고 귀하다는 거죠. 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 또 이 삶에 대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까지 얻게 되는 네, 맞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 오늘 사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를 빌어서 네. 제가 평소에 너무 뵙고 싶었던 러시아 문학 박사 번역가인 김정아 박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저희 벌써 작은 서점과 두 번째 인연인데 또 전화 드려도 되죠? 언제든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이 번역 일기가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너무 감사합니다. 후속작으로도 좀 저희가 또 우리 박사님의 이런 에세이 같은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